자, 이번에 볼 곳은 시민사업사 부여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부여의 기원과 국가 설립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적혀 있죠. 그리고 부여가 이제 크게 동부여와 북부여 이렇게 두 개 부여로 나눠졌던 내용인데,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강동은 안 해드리지만, 읽어보세요. 요거 예전에 한번 관련된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어서요. 두 개의 부여가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좀 볼 게 뭐냐면, 요 부분 이제 51페이지 넘어가 보면, 여기 있어요. 주몽신화의 원형, 고유의 동명신화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동명왕이라고 있죠. 동명성왕. 동명성왕을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시조라고 이제 얘기했고 동명성왕을 이제 뭐냐면 고주몽과 일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삼국사기가 호대의 어떤 뭐 고구려 측인가 하여튼 그는 조작된 기록을 이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쓴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삼국사기 그 이전에 이제 보통 교차 분석이 다른 사도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완충에 이제 농영이 있어요. 네. 농영의 기념편에 동명신화가 이제 쓰는데 이 동명신화에서는 이 동명왕이 고구려의 건국이었던 고주몽이라고 나오지 않고 따로 이 부유의 건국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신화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고구려 동명성왕하고 신화하고 거의 99%가 일치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이 기록은 그 삼국사기 이전의 기록이고 또 1차 사료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당시의 기록이고 삼국사기는 후대에 12세기 때 만들어진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거의 2차 사료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보다 당대에 이제 쓰여졌던 1차 사료의 기록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물론 1차 사료는 아니지만 뭐 왕충의 농영도 1차 사료가 아니고 2차 사료긴 하지만 좀 더 앞서 있는 시기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뭐냐면 삼국사 기록은 고구려가 부여 그 유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명신앙을 그 부여의 동명신화를 고구려의 고주명과 연결시켜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그 왜곡된 거다 역사 왜곡을 했다라고 보는 게 학계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게 강개토 대항비붕도 그 내용이 반영돼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중국의 후왕 왕충이 창수한 농영이 기원편에는 그의 동명신화가 실려 있다. 그래서 북쪽 탕리구의 왕 시비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 산을 낳자 왕은 내다버리려고 주기도 했지만 돼지 한 마리 왕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걷어 키우도록 하고 이름을 동명이라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탕리국의 왕이 시비라는 것은 몸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짝짝꿍해서 낳은 게 동명인데 어쩌면 혼외자고 어머니 그 신분이 낮기 때문에 갖다 버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고구려의 동명신화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탕리국의 왕 시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신분이 좀 높죠. 탕리국의 왕이 아니라 이제 그 해모쓰고 어머니 신분이 유아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의 신분이 유아부인이라고 해서 좀 신분이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다. 약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문 그 좀 신화를 개조를 한 거죠. 그래서 동명도 고주몽 같이 활을 잘 썼어요. 주몽이란 말이 활을 잘 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비슷하게 보시면 완전히 고구려의 이제 뭐냐면 그냥 동명신화, 고주몽 신화 완전 빰박 그 몇 개만 제외하고는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있는 줄거리와 사라져 모티브는 훗날 고구려 거국 신화인 준홍시대에 그대 차용할 정도 예맥상에 널리 퍼졌고요. 그래서 이걸 왜 차용했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요족들을 흡수 통합하는 것, 부요의 유민들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나이 많지만 되게 강개토 대왕의 전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자, 부의 지배 구조와 풍속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한국사 통론을 좀 심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부여의 영역과 영역은 왕도와 그 주변 지역으로 이루어진 중심부와 그 바깥으로 둘러싼 지역 구성됐다. 자, 중심부는 부여 국왕이 직접 지배한 반면에 지방의 각 음락은 제가라고 불렸던 여러 귀족들이 지배했다. 자, 이러한 지방 관할 구역을 사출도가 했다. 또한 부여의 지배층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자, 사자 등으로 서열된 호칭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그 가들은 그 밑에 또 독자적인 관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제 고구려의 정치 구조하고
그 다음에 부의 정치 구조가 상당히 유사점이 많거든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고구려의 이제 지배 집단들 상당수가 부여에서 내온 예족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각 음란의 호민이라고 불리는 지배층과 하원이라고 부르는非지배층이 존재했다. 이 호민과 하원한 것도 고구려에도 있어요. 호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세력 중에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예전에 부족장 세력 중에 힘이 강한 애들은 제가가 됐고 그 밑에 힘이 좀 약한 애들이 그 호민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예. 자, 그 왕과 함께 부유의 각 지역을 다스렸던 가드는 왕위 계승에도 영향을 행사하는 최상의 권력층이었다. 삼국지는 그 부여 풍속에 홍수나 가뭄 등으로 곡식이 있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꾸거나 죽이자고 했다. 3세기 중엽의 상을 보여준 삼국지가 옛 부여 풍습이라고 했으므로 그 이전 사항이다. 3세기 중엽에 제가가 전쟁에 발발하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맞을 정도로 독자성이 강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연맹왕국 시기 때지만 연맹왕국의 중앙 집권을 할 때도 제가의 힘이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서 사지선단 기출 예문으로서 요게 뭐냐 제가 하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예, 예전에 제가 그다음에 여기 뭐야 하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유에는 형벌을 집행한 감옥이 있었다. 그래서 살인자를 처형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며 도둑질 12배 부승 이걸 일책시비법이라고 하잖아요. 또 특이하는 그 부인을 죽여서 시신을 왕도 남쪽 산에 버렸고 친정지에 시신을 가져면 소와 말을 바쳐했다. 그만큼 이제 가부장적 사회였다는 걸 볼 수 있죠. 형이 죽으면 아우를 형수 잡는 거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건데 이 형사취소제라는 풍습은 부유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사취소제와 관련돼서 이제 상상한 즉위 과정이 이제 있잖아요. 우시 부인하고 자기 형수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형사취소제인데 이 형사취소제는 이제 주로 이제 고구려와 부유에 있었는데 그러면 고구려 부유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웬만하면 다 형사취소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형사취소제의 그 의미를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학적인 지식보다는 이제 인류학적 지식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첫 번째로는 유목국가에서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재산 분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유목국가에서 주로 재산들은 주로 뭐겠어요? 예,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목국가는 아들, 딸 구분 없이 일정하게 이제 그 재산을 분배해 주거든요. 그래서 딸이 시집에 갔을 때 딸에 해당하는 이제 말하고 뭐 양이나 이런 것들 떼서 이제 줘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이 그 만약 말과 양을 가지고 그 남편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 남편 집에 있는 말과 양이 있을 거냐. 여기에서 교접을 해서 또 이제 뭐냐면 말과 양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남편 집 말과 양끼만 교접을 할 경우에는 이게 근친이기 때문에 애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다른 이제 뭐냐 아내 쪽에 있는 말과 양을 교접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축들을 재생산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그러면 그 부인이 그럼 본가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과 양들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근친혼이 돼버려서 뭐냐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동생에게 책임을 지어라. 이렇게 의미해서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부여하고 고구려는 뭐냐? 어떤 분 부여와 고구려 유목국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 앞에 케이스 상황을. 근데 부여와 그 고구려는 유목국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하는 거는 수렵과 농경국가죠. 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수렵과 농경이야. 유목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이제 유목 그 지역이 있어요. 의도상 스텝 지역이 있거든요. 스텝 지역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만주 지역이 이남 같은 게 만주부터는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유목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자연환경상. 그러니까 수렵과 농경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면 형사치수제가 등장했냐? 요거는 이제 뭐냐 정복 전쟁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와 이제 뭐냐면 부여는 전쟁을 많이 했어. 특히 고구려하고 부여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았어.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그 유대 관계 그 뭐냐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깝잖아. 가까운 나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부유에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곡을 영향을 세웠지만 사이는 되게 안 좋았다. 특히 이제 부유는 중국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부유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상당히 부유에 대해 좋게 기록을 해요. 근데 고구려는 사이가 안 좋아. 고구려가 또 맨날 전쟁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게 있냐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젊은 남자들이. 그러면 젊은 남자가 죽으면 그 당시 결혼 빨리 했으니까 어, 애가 있죠. 처자식이. 그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 그러니까 처자식을 먹이는데 아우가 먹여 살려야 돼. 아우가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냥 먹여 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결혼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이게 먹여 살리도록 강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보장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보장책. 왜냐하면 젊은 그 남자가 이제 군대 가는데 자기가 죽으면 처자식이 뭐냐 굶어 죽을 걸 생각하면 열심히 싸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보장책 형사치수제를 도입해갖고 너가 죽더라도 사회 안에서 너 동생이 너의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러면 동생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재수 씨는 이제 뭐냐면 형이 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다만 이제 형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복 정쟁으로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사회적 보장책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치수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이제 부유와 고구려의 영향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중국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유교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형수와 제수하고 결혼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완전히 이제 뭐냐면 짐승 같은 금수 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급 청왕이나 상상왕 때 그 뭐냐면 우시 부인 사내는 그러니까 형사치수제 말기 때 거의 없어질 때 이제 사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잔존하고 있을 때. 예. 자, 그다음 부요는 가을거지가 끝나고 영곤하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뭐 부요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동맹이 있었고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 일종의 이제 부족 사람들 모여서 사회적 단합 그리고 자신의 부족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제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형병을 어, 단행하고 사면을 실시했다. 자, 제천 행사 기간에 형벌 시행한 이는 최고 권력자의 국왕이 하나의 뜻을 받아서 지상에 대항한다는 관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유의 세태와 멸망 과정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유가 원래 부유가 있고 동부유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여 명칭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기출문제 한 내년 객관식 나왔고 뭐 명칭 관련돼서 그 무슨 부여를 쓰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것만 읽어볼게요. 요것만. 자, 기록상 부여는 당연한 정치체로 전하지 않는다. 왜냐면 부여는 그 정치 집단들이 여러 세력들이 이제 남하하거나 해갖고 여러 국가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구려라든지 그냥 백제도 다 부여에서 내려온 정치 집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그 부여 안에서 파생된 국가들만 이제 한정돼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5세기 때 강개토 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데 자, 5세기 전만 고구려 인식에 발현된 강개토 대왕 비문에는 부여, 동부여, 그다음 북부여 세 개의 명칭이 보인다. 자, 이들의 실체와 상호관계에 대해서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 중이다. 현재는 대체로 북부여는 진린시 이제 일대를 중심한 원부여와 동일한 거 보고요. 그리고 동부여는 두만강 하류 일대에 존재했던 동쪽의 부여의 세력을 간주한다. 특히 동부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그 설이 이제 뭐냐면 어, 그 요번에 임용에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나왔던 거예요. 285년에 삼비적 모용부의 공격을 받고 부국주를 피해 나갔던 부유인들이 잔류해서 만들었던 세력을 파악했던 견해고, 잠깐, 부국주 피해 나갔던 부유인의 잔류 세력을 세운 나 파악하는 견해고요. 그다음 둘째는 오늘날 진행시 때 부유와 동부를 그냥 동일한 세력을 파악하는 견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 그 부여, 그러니까 뭐 그냥 부여와 북부여, 동부여 삼일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첫째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문헌에 보이는 서사수의 동부의 연장성에서 파악하는 견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독립된 요 견해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북부여가 동부여였고 원부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갔다. 예전에 이제는 그 북부여 세력들이 이제 잠시 피난갔다 동부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계통의 부여가 따로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록에서도
그 강개토 대왕비가 예전에 프레임이 나왔죠. 북부여, 동부여. 아마 그때 동부여 관련돼서 문제가 시험 나왔는데 이게 무슨 부여냐? 예전에 요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부여도 있었다. 부여가 여러 그 부여가 있었고 아마 기록에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또 여러 기록 있죠. 기록상 그렇게 이제 발견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서 마지막 이제 좀 보면 3세기 후에 부여 큰 위기를 맞았는데 요소 지역에 급격히 이제 세력을 확대 선비족 모형부가 있었어요. 모형부는 이제 선비족의 5개 부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모형부는 주 요소에 자리잡았는데 이 고구려하고 이제 주로 충돌했던 부여 선비족들이 이 모형부였어요. 그래서 뭐 전현, 후현 이런 나라들 이제 만들어졌는데 전현, 후현은 나중에겠지만 고구려하고 막 계속 충돌하게 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여를 급소했고 285년에 이들의 공격으로 부여의 수도가 함락되고 국왕 위려가 자살했으며 지배층 일부가 부곡조 지방을 피신했다. 그래서 요 부곡조에 이제 피신했던 애들이 일부가 잔류해가지고 만든 것이 동부여다. 그리고 원래 부여가 북부여다라는 게 학계 통설이에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 왕조 의뢰가 서진의 구원을 요청해 이듬해 286년 서진의 동의 교의가 뭐냐면 보낸 병력 지원보다 거의 나라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요설과 연결돼 있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다시 원래 부여도 도왔던 세력들이 이제 북부여라고 이제 하고 잔류했던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동부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 이제 선비족 모형부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많은 부여인들이 포로로 이제 뭐냐면 잡혀 중국에 노입하려 왔다. 그래서 이제 서진이 북방민족의 어떤 가로로 남쪽으로 나가자. 참고로 이제 그 한족들이 세운 국가들은 부여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근데 이민족하고는 부여하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맥족이라든지 전지나 그 선비족이라든지 그 고구려라든지 선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예. 자, 부여는 더욱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는 놓였다. 부여는 서쪽으로부터 선비족 모형부의 위협을 시달렸으며 남쪽은 이미 부의 국력을 앞둔 고구려 압박을 받게 됐다. 그래서 겨우 4세기 전반에 이어 부여는 왕성에 있던 진시 일대를 고구려에 빼앗겼고 서쪽의 중심을 옮겼다. 자, 이어 모형 성비가 건국한 전현이 17,000명의 병력으로 부여를 공격했고 자, 이때 부여는 국왕 현가 백성 500명이 5만여 명이 포로 잡혀가면서 독립국의 위상이 사실 있었다. 이후 부유는 때로는 모형 선비에 의지하고 또는 고구려 보호를 받은 명맥을 이어갔다가 현재 독립국의 면모를 회복하지 못하고요. 부국조에 남아있는 부유의 후예들도 동구의 이름을 명명하다 410년에 그 고구려에 멸망을 했는데 요게 이제 보는 강개토 대왕비가 이제 강개토 대왕 때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 때 이제 멸망한 뭐냐면 부유는 북부여고요. 아니 동부여고 나중에 이제 장수왕이나 문자명왕 때 그 멸망한 얘들이 이제 뭐냐면 동국이었던 북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5세기 이후 부유는 고구려 보호의 왕실에 분류하면서 457년 북위에 조공사절을 보내 국제 무대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5세기 중반에 동만주 일대에 성장 물길. 이 물길이라는 얘는 여진족의 다른 말이에요. 원래 이제 나중에 좀 정리해서 좀 얘기했지만 여진족들이 이제 여진족 만주족이라고 그러죠. 얘네들 그때그때마다 음노, 물길, 숙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유지하기 없고 그 494년에 부여의 왕과 왕족이 고구려로 멸망하면서 700년 동안 이어온 부여 왕국이 소멸돼. 이게 문자명랑 때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북부여나 이제 동부여 같은 것들이 이제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을 이제 고구려 사이에 수토합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동명성왕 신화, 부의 동명성왕 신화를 고구려의 이제 고주몽 신화과 연결시켜갖고 요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이 왜곡된 기록을 나중에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학계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부여 말기 때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동부여와 북부여의 명칭, 특히 동부여인가 그때 그 명칭 관련된 내용이 강개토대왕이니까 동부여가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구와 관련된 시험문이 나왔다는 거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구려를 보죠. 고구려. 자, 고구려는 이게 이제 그 고구려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처음에 여기 압록강 일대에 이제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국내선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자, 그래서 고구려는 원래 그 원주민 자체가 맥 쪽이 세운 나라야. 보통 우리 민족이 이제 크게 기온이 예, 맥, 한이라고 하죠. 요 한은 이제 한족이 아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 있죠. 근데 자, 보통 이제 예족이 세운 나라가 부여죠. 그 다음에 요 맥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고구려야. 그 다음에 하는 사만인데, 앞에서 이 부요라는 그 애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서 정치 집단 내려와서 이제 그 각국을 세웠잖아. 고구려 세우고 백제도 세웠는데, 그때 토착민들하고 결합했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맥족이 있었어요. 맥족은 이제 그 당시 현도군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 현도군을 몰아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원래 이 맥족들이 이제 세웠던 국가 중에 송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신화에 보면 나오죠. 자, 비르보라고 이제 뭐냐면 비정하고 있는 학자들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고구려를 뭐라고 해요? 구려라고 해요. 구려. 구려.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요때 원자를 붙여서 원구려라고 이제 따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내려와갖고 고중일대 내면서 이제 뭐냐면 얘들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름이 고구려가 돼요. 고구려. 예. 그리고 이제 장수왕 중기 때 들어가면 장수왕 때 전후도 해가지고 중원 고구려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의 명칭이 고려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죠. 원래 초창기 때 고구려, 고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불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려라는 명칭이 오히려 고구려보다 더 널리 알려졌나 봐요. 중국의 기록을 보면 초창기 때 기록은 고구려, 중기 때 그는 다 고려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고려 국왕이라고 이제 칭하기도 고 중원 고구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려와 고구려 관계는, 고려가 이제 고려는 고구려 2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보기하고 또 한국이라고 부르기 하잖아요. 그래서 장수왕 때 이후부터는 고구려와 고려는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건 명칭 부분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나라는 지배층인 예족과 그다음에 피지배층인 맥족이 이제 세운 조합해서 만든 세운 나라고, 초기 때는 졸본 지역에 이제 있죠. 여기 졸본 부여라고 하죠. 이쪽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국내성 지역인데, 오년산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만들어졌다거든요. 네, 수도고 그다음에 국내성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이런 예족의 정치 집단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 오부가 통합해갖고 세운 나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삼국지 위지동 이전은 부여에 대해서 되게 뭐냐면 호의적으로 기록했는데, 요게 삼국지 그 고구려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비판적이야. 별로 안 좋게 기록했어. 부정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냐 고구려부터 많이 싸웠다. 그걸 이제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통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할게요. 한통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제 그 국왕이 출연되는 외에도 대가들이 스스로 독자적인 이제 관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 조인, 선인들인데, 부채제도의 어떤 이제 그 사례 중에 요것도 나오죠. 자, 대개가 꼭 종래 군장이었다. 고구려는 있었던 뭐 간나, 한나, 주나, 조나, 연나 해갖고 나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나, 또 중국에서 노라고 또 불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오부가 있는데, 여러 이제 소국들이,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 묻혀서 만든 것이 오부예요. 그래서 여 당시 계로부, 소노부, 전로부, 그다음에 순노부, 간노부. 근데 그 계로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배 종족이죠. 나중에 이제 패권을 장악했던 고시 집안이고, 그다음에 소노부는 초기 왕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루수에 살았기 때문에 비루부라고 또 불려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로부는 이제 뭐냐면 왕비족이죠. 연나부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순나부, 그다음에 간나부 이렇게 이제 구성돼 있다. 그래서 국가 형성 중 주력을 했던 군정 국가들은 중국인 나나 노로 비하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중국적 기록에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인들은 곡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자, 고구려는 범죄가 있으면 제가가 평해요. 이를 사형에 처하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명칭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제가해이라고 해요. 제가해이. 근데 제가해이라는 말은 그 뭐냐면 삼국사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삼국지 위지동이네. 이건 뭐냐면 제가라는 걸 아주 여러
부족장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을 그냥 붙여서 그냥 줄임말이야. 줄임말. 예. 자, 종래 군장국가의 유품을 나타난 것이며, 자, 위지동의 전에 나타난 최고관의 상가도 각 부장의 장인대가 가운데 선출된 뭐 대표적인데 가짜가 붙었으니 부족장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시민항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볼게요. 자, 고구려의 기원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뭐 자연환경 각자 보시고, 선변한 상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질 수 없었기는 약탈 무역을 주로 유진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예. 마지막 단락부터. 자, 이 지역 주민은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농경을 크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여기 아마 중국 측과 가깝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금방 받아들인 것 같아. 한반도 남쪽보다는. 그리고 이제 독특한 도요선 적성보다는 이제 독특한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적성보를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여기다 돌을 얹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이 적성모는 후에 이제 계속 발전되죠. 이 기단식 적성 그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군총이라고 부르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7층으로 구성된 것이 적성모가 이제 계속 발달해가지고 만든 그 뭐냐면 완성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구려는 건국한 하여튼 있고, 적성문화는 독특한 무덤을 만들기도 했고, 주변 지역과 형성된 독자의 문화를 이제 형성됐고, 이들 이제 맥족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 고구려 종족기념에 맥족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고조선이나 부여가 예맥 쪽에 갈려진 별도 주민 집단이 있는 것처럼 압록강 그 뭐냐 중상류 집단은 이제 구려라고 하죠. 구려. 구려라는 이름이 있고 이 고구려 말이 국고에서 고려라는 말로 유명했다. 고구려는 구려에서 유명했고 고이나 성에 뜻하는 구려, 홀 한자인데 보통 이제 요게 고구려 성에 뜻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 고구려 성이 뜻하는 말인데 특히 성에 뜻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 고구려는 성을 되게 잘 쌓았다 그죠? 그래서 성을 잘 쌓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민족들의 공격을 이제 격탈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700년 동안 유지했던 것도 성을 잘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구려라는 이제 뭐냐면 국명에도 반영돼 있죠. 자, 하여튼 이 지역의 이제 주민들 골짜기에 따라 마을을 이루고 성을 쌓고 사는 모습이 고구려 국호의 유래가 된 것이다. 자, 시조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 어, 이동하기 훨씬 이전에 고구려 건국의 모태가 문화의 정책 사회가 이미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집단이라고 해서 보통 그 중국의 기록에 보면 노라고 해서 맥족의 이제 부족들을 지칭하는 내용이 있어요. 좀 비칭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나와 노들이 세력을 합쳐갖고 결국에는 이들이 합쳐서 오부라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단일한 이제 5개 이제 부족체가 형성되죠. 부가 자 하여튼 초창기 때 이제 이런 그 오부 중에 세력이 강했던 세력이 앞에서 언급한 손오부예요. 손오부. 그래서 손오부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이제 송양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삼국사에 보면 고주몽과 뭐 이제 송양국 왕이 이상한 이제 마술이나 뭐 어떤 둔갑술을 보여서 싸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양국이 이제 보고 있고 비둑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비루수가 있기 때문에 비루국이라고 또 하는데 자, 처음에는 이 손오부가 맹주가 됐는데 세력이 미약해 다른 나국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력이 이제 주몽이 부유로 남아있죠. 주몽이 이끌었던 주가 계도부야. 그래서 얘들은 예족 계통이죠. 그래서 계도부 세력은 우월한 무역과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토착지대 연합해 세력을 넓힌 다음에 손오부 세력을 제압해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계도부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도부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한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태조왕 때도 보고 있어요. 태조왕. 태조라고 하는 명칭에서 볼 수 있죠. 태조. 태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시호보다는 이 시호라고 되어 있지만 묘의 성격이 더 강해요. 예. 자, 나중에 시호하고 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텐데 태조는 이제 묘를 태조 쓰는 거는 그 나라 건국자들을 이제 태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왕이 됐죠. 뭐 하여튼 뭐 아니면 손오부가 왕이 됐거나.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태조가 왕이 되면서 게르부가 독점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역사를 다 게르부 곡시로 한부 역졸하는 그 만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앞에 칠나 백제 고구려 그 왕들은 서로 이제 아들과 그 뭐냐
아버지 관계 연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과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라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고구려 백제는 그냥 한 개 왕통을 연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하여튼 태조왕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르부 고씨가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조왕 즉 국조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이제 그 고구려 사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고구려는 계도 왕실이 압록강 중상의 여러 정치 세력을 비루부, 간나부, 연나부, 한나부 등 네 개의 나부로 편제하는 초기의 정치 형태로 했다. 그리고 계도부와 사나부가 국가의 권력의 중추이면서 함께 통치력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치체를 정비했다. 자, 계도부는 강나를 통해 통치력을 간처했고 강나부는 계도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이걸 이제 부채제도론이라고 이제 하죠, 보통. 그래서 부채제도론의 어떤 사례를 많이 드는 게 이 고구려야. 네, 고구려. 신라하고 이제 그 고구려가 있긴 있는데 고구려의 부채제도는 원형적인 모습이야. 부채제도론이. 그래서 독자적인 통치권도 있고 그 밑에 좀 뭐냐면 독재 관리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인 종료사직도 있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뭐냐면 게다가 게르부 출신 왕은 국가 중대사의 각 나부와 함께 제가회를 열었다. 각 나부에서 다양한 그 뭐냐면 유역자가 존재했고 이들은 대가 또는 소가로 분류했다. 국왕은 이제 그 뭐냐면 각 나부의 유역자들 패자나 우퇴당하는 간등을 수에 편지했다 이렇게 있죠. 각 나부의 유역자는 왕으로부터 간등을 받아 제가의 같은 주요 정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나부를 자치권 행사했다. 그래서 이게 간등의 역할인데 이 간등은 어떤 거냐면 약 그 각 부족 장세들이 하나의 연맹 왕국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또는 중앙 집권을 나가는 과정에서 각 세력의 이제 뭐냐면 편제에 따라서 주어진 그 뭐냐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등은 그 세력권을 이제 따라서 주어진 어떤 그것에 따라서 간등이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간등제하고 신분제는 연맹왕국의 중앙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계도부는 각 나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은 제2체계로 잘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제2체계 동맹 관련된 내용이 있죠. 동맹. 그래서 동맹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아 부인이 알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봐서 알을 품어서 이제 낳는 그 모습들을 뭐냐면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는 행위죠. 예, 그 국중 대열이라는 큰 동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보여줄 때 각 부의 이제 수장들, 나부의 수장들이나 뭐 사람들 초빙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게르보고시가 그만큼 하늘의 자손이라는 걸 나타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제철 행사도 이렇게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시 게르보뿐만 아니라 손오부도 이게 독자의 시조 전선을 가지고 종묘사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묘라는 것은 왕의 영을 모시는 거고 사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토착신과 그런 것들을 모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종묘사직이라는 말 자체가 한 국가의 어떤 대명사를 쓸 만큼 상당히 국가의 어떤 그 당시 정근대 시대 때는 국가의 주권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래서 이에 이제 계도부는 도성의 동맹이라는 대규모 제천 행사를 이제 열어서 각 나부의 제의를 국가 차원에 통합했다. 계도부 왕들은 국가 차원의 제의를 주관해 건의를 가시했고 제의용 물품을 바치게 해 세금을 징수하고 인구 등 각 나부의 형을 파악했다. 아까 저 동맹 의식 관련된 내용을 제 얘기를 했죠. 동맹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제천 행사가 어떤 게 뭐냐면 정치적 그 뭐냐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천 행사는 국왕을 이제 구신점으로 이제 해서 나부의 결속을 다지며 국가의 이제 운영을 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기 정치 체제는 계도 왕권이 강화되고 공동체적 관계가 그 약화되면서 점차 바뀌었다. 국상에 설치되고 뭐 부자 계승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독자적인 나부의 권한들이 점차 이제 해체되면서 중앙 집권을 갖다 이런 것들 이제 부채제도의 어떤 이제 어떤 그 문법 체계에 따라서 이게 서술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초기 혼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형사치수제도 있고 서옥제가 있어요. 서옥제. 서옥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서옥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서옥제. 네. 그래서 이 서옥제하고 뭐가 나왔더라? 민면훈제인가요? 네.
그게 나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건 이제 뭐냐면 뭐겠어요?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하게 돼. 여성이. 지금도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 중에 어디를 더 중요시했다, 노동력 중요시했다, 이제 어, 지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 같은 거 사자가 이렇게 된 의사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참금을 가져오고 대부분 남성들은 이제 뭐냐면 신부대 그러니까 신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주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호자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나 뭐 전근대 사회나. 그래갖고 여성의 노동력을 가져오잖아. 결혼을 할 경우에는 남자 집안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만 대가를 줘야지. 그래갖고 남성의 노동력을 뭐냐면 아니나 재물을 여자 집에 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주는 것보다는 노동력을 이용한 게 이제 남성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한 것이 소옥제다. 그래서 남성의 노동력을 중시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을 남자 집안에서 하나 가져오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동안 남자가 그 가져올 대가로서 처가집에 가서 일정적 노동을 해야 돼. 이게 서옥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옥제 일종의 데이사이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데이사이즈 좀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좀 약간 이제 그 가덕의 시기 때 그냥 약간 좀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옥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회집이라는 뜻이야. 서자가 사회저자고 옥자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신랑하고 이제 신부가 결혼한 후에 남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자 집에 가요. 그 여자 집에 그 본가가 있으면 여기에 따로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자와 남자하고 결합을 해서 애를 낳고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본가로 가. 아, 그래서 일종의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장가 간다. 예, 장인 집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여 난기 여가온이야. 난기 여가온.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6세기까지는 이게 전반적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게 풍습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부여처럼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 아들만은 형사칠순도 했는데 이런 강한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는 위한 수단이 된다. 아까 치면 이제 정복전쟁에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처자식이 남으려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되고 전쟁도 제대로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키고 되고 서욱제는 이제 예전에 15년 개정교과서인가 09년 개정교과서에 나왔는데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자 집안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이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혼 형태로 뭐냐 남자가 일종 일을 해주는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면을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세역변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옥조와 동해죠. 옥조의 동해. 그래서 이 옥조와 동해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옥조인데 옥조도 이제 여러 옥조도 있죠. 북옥조가 나온 것 같아 예전에. 예. 그래서 이제 나왔고 그다음 옥조와 동해에 이제 집자리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이었는데 여자형 모형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집자리 유적이나 그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 집자 유적까지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정치 구조나 사회나 그런 것들만 이제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바탕으로. 그래서 옥조 동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이게 중앙 집권화, 뭐 연맹왕국까지 성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부족국가 단계에서 이제 결국에는 있다가 고구려에 이제 통합되는 나라였죠. 예. 그래서 예족이 세운 나라예요. 옥조 동해는.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한 통 볼게요. 예. 한 통 48페이지,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한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 지방에 위치한 옥주의 동해는 우리나라 군장 국가 가운데 가장 후진사에 이루고 있다. 이 지방은 왜 후진사인가 그 이유가 있는데 보면 자, 동해안에 치우쳐 있어 선진 군속 문화의 영향을 적었을 뿐 아니라 왜냐면 중국하고 좀 멀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일찍부터 한 군영과 고구려의 정치적 압박 및 경제적 수탈을 인해서 그건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한 군영이 설치되어 있었고 AD 1세기 때 군현세에 축출되자 다시 고구려에 예속됨으로써 오랫동안 군장국가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따라서 위지 동의전에 나타난 옥조와 동해는 정형적인 이제 군장국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옥조에는 대궁항이었고, 그 음랑보다 장수가 있어서 삼론하고 하는 자기 음락을 다스리고 했는데, 이들 장수가 곧 군장이었을 거다. 자, 그리고 옥조 가운데 제일 큰 여러 장수 가운데 옥조 현호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 국가 발전할 수 중심 세력이 되었으나 그 항군의 분리 정책과 고교 압박 때문에 그 성장이 저지되어서 정식 국가 형태로 갖추지 못했고 결국에는 고구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옥조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이 옥조 부국조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거기 나올 때 대가와 대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는 이제 고구려죠. 고구려. 보통 고구려 대가는 뭐냐면 큰 부족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옥조나 이제 동해 같은 나라를 이제 공격할 때 그 당시에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같이 참여했고 왕의 군대와 함께 그러면 이제 같이 참여해서 옥조를 이제 정복하는 영향을 도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그 뭐냐 그 수타문이나 이런 것들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참여한 지분만큼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가들도 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가들이 이제 옥조 지역에 이제 그 수탈을 하게 되는데 대가들은 그 당시 이제 그 고구려 삶이고 그다음 옥조는 그 지방 사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옥조의 실력자였던 대인들, 아마 대인들의 명칭이 이제 있는데 여기 삼국지 위지동의조에 있는 대인들인데 음락마다 장수한 사람이 있고 아마 대인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징수한 경. 그래서 대인들은 이제 징수를 하고 그걸 그 대가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대인들 실제 업무를 이제 그 조세들 징수하고 이걸 총괄한 걸 대가가 맡았다. 그래서 대간과 대인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들이 20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그 국편이 있죠. 예, 한국사, 신편 한국사 거기 찾아봐야 나온 내용인데 다행히도 이분이 예문 속에 답을 줬어. 예문 잘 읽어보시면 대인과 대가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한문사료도 나왔긴 하는데 자 하여튼 그냥 준 문제야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동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동해에도 대군장이 없고 후나, 육군, 삼로 등 하울 등이 있어 하울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 음나라의 독립적 세력이 있음을 말을 하는데, 자, 동해 중에 이제 여러 부족 국가 중에 그래도 좀 힘이 강한 애가 그게 뭐냐면 불레 애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해 불레 애국은 공조, 뭐 중부 같은 여러 제조라는 관리를 둘 만큼 정치 기구도 만들었고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45년 위에 낙랑태수와 대방태수 공격받고 불래 예우 등이 항복하자 247년에 그들 불래 예왕은 이제 봉했다는 사실에서 동해가 점차 초계국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동해에는 삼천을 이제 중시하고 각기 영역이 있어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으며 만약 음락이 서로 침범하면 그 벌로서 생구, 노비죠.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노비를 표현할 때는 인을 안 쓰죠. 입구자를 써요. 입구자. 예. 자, 하여튼 생구와 우만을 변상하는 거 있고 체카라는 이제 법석이 있었다. 체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 그 시족사의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 벌로서 이제 뭐냐면 만이나 있는 재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역사의 유풍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음락마다 각기 장수가 있어 그들이 독립적으로 음락을 다스리는 군장국가 단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동해안 지역의 옥저와 동해에서는 각각 옥저 현혹과 불레 예우 같은 중심 세력들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대공황이 없었고 음락마다 독립적인 장수가 차지하는 군장국가 형태의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여기 풍습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설명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사만. 사만의 위치는 여기죠. 만, 변한, 진압.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청군, 소도,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 아까 지금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중앙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해 지역 거쳐 수도 하랑이라고 했는데, 후에 이제 진앙이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사만정 통론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해석이 됐다. 이게 정통론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사만정통론이 역사적 사실하고 일치하는 그건 아니지만 후대 사람들이 인식한 게 그것이 사만정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조선시대 때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50페이지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 사망 관련된 내용을 한 통해서 좀 볼게요. 자, 한강 이남 지역에는 한족, 요 한족이라는 말은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국인 의미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예요. 그래서 한족이 진국을 선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국은 그래서 이 진국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실존하는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진본방 진국이라는 말이 있고 후한세에 오탄지 모르겠지만 진본방 중국이라 해갖고 진본 옆에 여러 국가도 있다 해서 이건 진국의 존재 부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있다고 보고 진국은 BC 2세기경 위시 조선의 방해로 한가의 고통에 저지되었고 한군령이 설치된 후에 그들의 토착사에 대한 분리 정책으로 정치적 발전에 제약을 받았지만 남방의 여러 군장 국가 가운데 중심 세우고 대외 관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 후 진국은 북쪽에 내려온 유이민에 대한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사회가 보다 발전하여 지역에 따라서 만, 진안, 변안 이렇게 연맹체가 형성됐고 그냥 실제로 사마는 신지나 읍차 같은 장수에 의해서 다스린 70개국의 소국으로 나눠져 있고 이들 소국은 바로 군장 국가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지에 의하면 마하는 대략 50여 국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가운데 대국은 만여가 소국은 수천가 약 10만 원인데 이 진앙 목지국을 다스렸죠. 앞에서 여기는 막 군장 국가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예전에 09년이나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연맹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국 목지국의 하여튼 진앙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여러 소국들에 각각 장수가 있어 큰 것은 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읍차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뭐 마한 진한 국가들이 뭐가 있냐가 쭉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목지국의 이제 국왕은 진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만의 군장 국가에서 점점 국가 단계 아마 이게 연맹왕국 단계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지 동의 전에는 이들 4만 70국의 군장 국가에서 점차 유력한 정치 세력이 대두되어 나타났는데 진앙은 그러한 중심 세력이 하나로 보인다. 원래 진국은 진앙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진국에 진앙이 있었다는데 이게 이제 목지국의 왕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징적인 존재로 주로 이제 그 종교 행사나 종교 전쟁 때 통솔자의 역할을 하였었답니다. 그래서 진앙은 마흔의 한나라 목지국을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국에 진앙이 있고 요걸 이제 진국이 이제 이렇게 멸망했는지 모르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잘 모르는데 진국의 주도권을 목지국이 계승하니까 목지국이 진앙의 어떤 뭐냐면 친구도 계승한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목지국을 다스리면서 수 왕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받들어지면서 진왕이 되어 사만의 땅을 아우르고 세세를 계승했다는 것을 보아 목지국을 사만의 중심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목지국은 사만의 여러 소국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신지가 진화가 받들어져 세세도 계승할 만큼 우세한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목지국은 끝내 영맹자 위치에서 머물고 통일적인 국가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다. 목지국 외에도 뒤에 이제 등장한 백제국이라든지 사도국이라든지 구야국 같은 이런 중심세력이 등장했는데 백제국이 나중에 백제가 되고요. 사도국이 이제 신라가 되고 구야국인데 기록에 따라 구야국이 뭘 지칭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초창기 때는 이 구야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가야 이렇게 보고 있고 대가야가 이제 나중에 패권을 장악할 때는 구야국을 대가야라고 지칭을 하고 있군요. 자, 근데 이제 제가 09년 개정 교과서인가요? 그 금성출판사 거기 보니까 구야국하고 금강가야하고 따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나라처럼 설명하고 있어. 근데 이게 미스죠. 이게 저도 이제 고대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가 이제 책도 보는데 그게 설명하는 책이 하나도 없어. 구야국이 금강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강가야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명칭이지만 하여튼 그래요. 자. 돼 있고 백제국은 이제 만 50개 가운데 하나로 한강유의 자유정 군장 국가였고 사화국은 지만 12개국 중에 하나로 경주평야의 성장한 군장 국가인데 이들 마침내 초기국가인 백제와 그다음 신라로 각기 이제 발전했다. 다만 낙동강 하류 지역인 변환의 유역국 군주권 구야국은 변환 12개국 중에 중심이 되었으나 신라 백제의 틈바늘 숨에 끼어서 발전을 저지하지 못하고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가야 연맹체가 형성되잖아요. 정기 가야 연맹, 뭐 후기 가야 연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열대 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야국의 조사를 보면 그 유물 유적 보면 거의 5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한과 진한, 변환 등 삼한은 중심 세력에 의해서 연맹체 구분이 되었다. 마한은 목지국의 진앙이 맹주가 되었고, 진한은 사도고, 변환은 여기 금강국, 본가야라고 하죠. 예, 중심 세력 그러니까 구야국이라고 불렸던 중심 세력들이 연맹체 단계가 나타난 겁니다. 그 가운데 백제는 마한을 정복하고, 사도국이 이웃의 여러 소국들 변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백제나 신라 같은 초기국가 모습 발전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정국가 정치 구조와 문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앞에 부분하고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건너뛰고 요거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어. 없는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대가들이 스스로 이제 사자, 조인, 선인 같은 달려줬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소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소도. 그래서 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만의 여러 국은 음락을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정치의 중심이 되는 대음락이 바로 구국을 여기는 군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옥조와 동해에는 아직도 각 음락마다 삼로라고 지칭한 그 거수가 있을 뿐 구국의 성립이 없었는데 중심 그 세력인 옥조 현혹과 그 분리에 의해서 점차 이러한 정치의 중심지 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구국이 일종의 소국 아니면 연맹왕국의 의미도 쓰이는 것 같아 지금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사마는 소국에서 정치 통치자인 거수가 있는 구국 옆에, 그다음 청군이라는 제사를 받드는 따로의 서도라는 법이 있다. 자, 항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군을 통치하는 곳이 서도라고 이제 하고, 다른 책에서는 이제 어떤 책에서는 청군하고 서도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정교 분리라고 했는데, 재정 분리라고 또 하죠. 예, 제가 아까 좀 정교 분리라고 이걸 썼는데, 예, 재정 분리가 정확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재정 분리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예, 저 중세 시대 때 그 생각만 해갖고 서양 중세 관련된 내용만 생각해서 하여튼 재정 분리 됐고,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바울과 붓을 걸고 신성지를 표시했는데, 여기에서 청군이 제사장으로 농경 예식과 종교 의례를 주관했다. 자, 그러나 이들 종교적 청군은 군장의 정치적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 예속에는 지위가 떨어졌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하오라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하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 당시 한나 시대 때 그 당시 예민들이 하오라고 칭했거든요. 아마 그 당시 그 영향을 받았고 얘네들이 하오와 비슷하니까 하오라고 그냥 칭한 것 같아요. 삼국지 위지동이동에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야호들이 강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후, uk권, 삼도 등에 칭하는 거수들이 하오를 다스렸다고 하였는데 이 밖의 지역에서도 일반을 하오라 칭했다. 하오는 중국인들이 동이족의 하층민들을 가르친 용어로서 이는 총락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양인 신분의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하오의 신분은 중국인들이 지칭한 명칭은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존재냐? 얘는 노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노비라고 보지는 그냥 양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는 아니에요. 얘네들 약간 중세 농노 정도 비슷한 그런 사람들 이제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들 하원은 이전에 부족원의 후신으로서 농업을 종사하면서 군정에 대해서 조세와 여역을 부담했고 부유에선 전쟁이 일어나면 그가들이 독립적으로 싸울 때 하워드는 양식을 날려주는 보급 역할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부여, 고구려,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되게 육층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여와 고구려가 확실한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위에 왕이 있고요. 예,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이제 제가가 있죠. 그다음에 제가 밑에 작은 이제 그 호밍이라는 사람도 있어. 세력이 약간 부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하오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제가를 통해서 제가가 호민을 지배하고 호민이 하오를 지배한. 그래서 일원적인 지배 구조가 아니라 그 당시는 중앙 집권 이전이니까 그냥 왕이 하오를 지배할 때는 육층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중앙 집권 강화되면 강화돼서 이제 이런 관계가 깨지면서 일원적인 지배 구조도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에는 직접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급 역할만 해. 상고 시대 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이상을 정치할 수 있는 거고, 이들이 이제 정치에 이제 직접 싸우기 시작한 건 중앙 집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활발한 영토 개척이 일어나고 정복전이 하는 거라서 병사 수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그 당시 하오나 같은 사람도 중앙에서 이제 징집해갖고 이제 군대 보내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군자국가의 주사업은 농업이며 가을에 추수를 담당한 제천 행사가 행해졌고 부의 영고, 그다음 고구의 동맹, 그다음 동해의 무천, 삼한의 시월제 같은 것들이 그것이었다. 이때에도 온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일 음식과 술을 먹었으며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시족 공동체 유풍을 따라 족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배 집단과 합리성을 띈 것도 있지만 이런 성격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풍습이 있긴 있는데 그걸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삼국이 이제 성립을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요게 이제 내용인데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게 이제 뭐냐면 고구려죠. 고구려. 자,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는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을 옮겼는데 이게 이제 졸본에서 국내성 옮기는 시점을 삼국사기는 유리왕 때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꼭 뭐냐면 중국 쪽 기록에 보면 아니다는 것도 있어. 산사왕 때 옮겼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어. 그다음에 고청왕 때 옮겼다는 설도 있고 뭐 태조왕 때 옮겼다는 설도 있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것까지 따지면 근데 좋으니까 일단은 먼저는 돌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 하류 지역이죠. 한인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온효산성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했다가 국내에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태조왕 때 옥조를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해 9년을 공격한 영토를 넓혔다. 그러나 3세기 후에는 중에는 중국 위해 침해받고 수도가 함락한 위기에 처했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초창기 때 고구려 강개토 장성을 좀 설명돼 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해가지고 요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사 문제가 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팩트 중심으로 해갖고 뭐뭐 해갖고 명칭 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볼 필요 있어. 이거는요. 그래갖고 68페이지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한 통. 잠깐만 68페이지. 아이고 이게 18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 이게 60페이지군요. 예. 여기 초이고고요.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압록강 중엽에 동강을 유역의 자유 고구려는 부유와 함께 일찍부터 선진사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전설에 따르면 BC 37년 주몽이 부유에 내려와 압록강 중류지방에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 실제 고구려는 BC 1세기경에 초기 기록을 국가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맥족이 여러 가지 나노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을 구려라고 했죠. 구려국. 자, 이때 이제 현도군이라고 있었는데 자, 이 현도군이 BC 75년에 만유에 쫓겨난 것도 고울세력의 성장한 결과가 풀이된다. 전수한 같이 AD 9년 아마 이제 제 일진할점 왕망이 구역 고구려 책명사를 보내서 왕을 후로 깎아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고구려 신의 명예 받지 않자 왕망이 어문을 이제 시켜 고구려 후를 추를 이제 치게 하여 그 사실을 미뤄봐 고구려의 세력이 잘못 강성하게 볼 수 있다. 이 추는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있냐면 유리왕인가? 유리왕인가 대무신왕인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자, 하여튼 있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누가 통치했는가 좀 그래. 예. 아마 계도부가 아니라 헌어부였을 거다 보이는데 보통 이제 보면 뭐 고주몽도 해갖고 쭉 이렇게 하나의 단일 왕계로 이렇게 삼국사에 기록돼 있지만 실제 태종왕 이전까지는 고주몽이 외에는 뭐냐면 다 이게 해시 그러니까 이제 그 손오부 집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보왕 때까지 그러니까 그 유리왕부터 모범왕 때까지 손오부 출신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계도부 넘어간 게 태조왕인데 태조왕이 집권 나와서 아마 역사를 고쳐서 고주몽 때부터 이제 고주몽 때도 이제 역사를 왜곡시킨 거 마치 다 고주몽을 기원해 갖고 왕이 세습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거로 보고 있고 흑자는 고주몽조차도 뭐냐 이 당시 이제 손오부 출신 아니냐 이렇게 본 사람도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따지면 그 너무 기니까 자, 하여튼 태조왕 때부터 이제 계도부 고씨가 확실히 집권했다는 건 다 통설이죠. 예. 자, 그래서 AD 1세기 후엽의 태조왕 때는 정복 사업을 활발하여 동호 옥주를 복수시키고요. 남원 청천군까지 그 세월 영토 확장시켜 커다란 이제 뭐냐면 국가였다. 원래 고구려는
간나, 한나, 연나 등등 나가 존재했으나 오부로 칭하면서 계노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간노부 이렇게 해서 나의 명칭은 이제 그 등 이 나의 별칭으로 보인다. 자, 이들은 나는 종래 군장국가를 가리킨 것으로 고구려가 국가 형태를 갖추기 전에 나라는 군장국가에 분리되어 있다가 BC 1세기 경에 강력한 계노부가 대군장에 나오고 다른 나라들은 예속시켜 초기 국가로 발전했다. 이렇게 했는데 게노브가 언제 패권을 장악했냐 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근데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정치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앞에 이제 설명한 부분도 하고 비슷비슷해요. 뭐, 독자적인 관리가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 고추가라는 그 좀 있어요. 고추가는 여러 설이 있지만, 아마 이제 전로부의 이제 대인들이나 각부의 이제 대인들, 그런 걸 고추가로 보고 있다.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고구려 5부의 대가도 쭉 있는데 이것도 앞에 이제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7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구려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삼국사의 두 번째 달력부터 보죠. 삼국사의 입각에서 보면 이제 유리왕은 부유왕 대소가 고구려의 사실을 보여서 질자를 요구했으나 고구려 이를 거부하자 군사 5만 명 있고 쳐들어가서 헛되이 되돌아갔으며 AD 13년에도 부여군이 침입해왔지만 그 왕자 무의 요구에 선멸되었다. 그다음 3대 대문신앙 때는 오히려 고구려가 부여를 공격하여 이듬해 부여왕을 죽이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도 대립하면서 국세를 신장했다. BC 75년에 현도군을 만주의 흥경가 노송 방문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AD 1세기 초에는 신의 왕망이 충돌했으며 그래서 이때 충돌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 유리왕 때다 뭐 대무신왕 때다 서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모범왕 때그 후한의 북평, 어장, 상고, 태연 등을 습격했으나 이는 승께서 이때 고구려에서 요소 지방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북평은 오늘날 어디예요? 북경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가 이제 세력이 잘해봤자 압록강 유역에 있었고 그리고 뭐 요동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는데 요동과 요소를 건너뛰어갖고 부평을 공격했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요게 이제 후대 기사들 앞에 갖다 붙였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어 빠른 이제 뭐냐 기마병들 이용해서 여기 기습 공격했다. 그러니까 점령을 못해도 기습 공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나 이제 고구려 정복 사업을 이제 보다 활발히 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춘 건 AD 1세기 태조왕 때죠. 이 모모왕이 되게 뭐냐 폭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 자기 시종되게 죽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제 뭔가 내란이 있었는 것 같아. 국가 태종왕이 즉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내란이 있고 나서 그 어린 태종왕이 이제 즉위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태종왕 때부터 아니 게르버가 이제 뭐냐면 왕권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뭐 태조왕, 그 다음에 차대왕, 신대왕 보면 되게 이제 오래 살았죠. 태조왕은 이 사람은. 그리고 차대왕 같은 경우는 뭐 7, 80대 이제 즉위하고, 신대왕은 뭐, 80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맞지가 않아, 연대가.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의 즉위 연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앞에 이제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그 공백기를 여기다 태종에서 갖다 붙이고 나서 이 사람의 나이가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100몇 살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왕위의 어떤 계승을 이제 서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역사를 이제 지우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한 건데 중국 측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태조왕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충돌하면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태조왕 4년에 옥조를 이제 복속시키고 한흥 지방을 확보했고요. 2세기 때 요동 지출 도모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도모했다는 거는 거기 장악했다는 게 아니라 거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요동을 언제 고구려가 이제 장악했냐? 강개토 대왕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왕 53년에 요동을 공격하여 여서선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왕 69년에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하여 요동태수 이제 채원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2천 명을 이제 죽이거나 사라졌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말부터 이듬해 왕을 스스로 1만 개를 또 현도를 포위하고 쭉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정복 관련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대왕과 신대왕 때인데, 차대왕과 신대왕은 그 태조왕의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차대왕 때와 있고 신대왕 때, 신대왕 때 한해 대군을 그 당시 이제 명리대부가 그 당시 자원에서 선명했어요. 그래서 이 명리대부가 이제 집안이 이제 뭐냐면 전로부야. 그래서 전로부 또는 연나부라고 하죠. 이때 이제 연나부 전로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비족을 이제 배출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씨도, 그 고구천 부인 우씨도 연나부 출신을 보고 있어요. 자, 태조왕 때는 이러와 같은 이제 대외적 발전과 함께 대내적으로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서 이루어졌다. 이때 계속 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됐고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태조왕 때가 고구려 대내적 발전의 일대기 전환기였다는 것을 그의 친구가 수족경인 태조왕과 국조왕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17번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첫 강의 때 했던 이제 인증번호와 이 두 번째 인증번호를 이제 기억했다가 밑에 비밀 댓글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적어주실 때 노출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 자물쇠 표시 있잖아요. 네, 자물쇠 표시 클릭한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네, 노출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이제 읽어보고요. 자, 이러한 국가체제 정비는 그 후에 이제 도다 진전되는데, 신대항 다음에 고국청왕 때, 있는데, 고국청왕과 그의 아들 산상왕 관련된 내용, 동청왕 관련된 내용, 그 손자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왕의 계승 부분에 관련돼서. 그래서 고국청왕은, 때는 부족적인 정통을 가진 오부가 방위를 표시하는 행정적인 그 오부로 개편했다. 그래서 종래 이제 계도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가 이제 행정적인 성격이 이제 내부, 북부, 동부, 남부, 서부로 바뀌었어.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는 거야. 아까 이게 뭐하고 연결시키면 서양사 보면 서양사도 부족이라는 명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뭐 로마나인지 뭐 아테나인지 다 초창기 때는 부족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 중앙집권 강화되면서. 자, 하여튼 이때 왕위 계승이 지금까지 형제상속, 부자상속 바뀌었으나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오주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모르겠어요. 왜 오주냐고 하면 이게 이제 그 고국 청왕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우씨 사이에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동생들로 이제 이렇게 계승이 됐거든요. 산사왕이 이제 그 고국주의 두 번째 동생인가요? 예, 첫 번째가 발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우씨가 이제 발기 갔다가 쫓겨나고 이제 그 산사한테 가서 이제 갔다 오시니까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서 왕위를 이제 두 번째 동생한테 이제 넘겨줬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그건데 그래갖고 왕위계승은 고우청왕 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형제상속이 된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것은 그 당시 산사왕이 그 아들 동총왕 넘겨주는 거를 보고 있어요. 산사의 동청왕 이게 부장. 그 다음 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고국청왕 때 원칙을 마련했고, 근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형제사슬이 이루어고 실제 그 원칙이 적용된 거는 그 당시 산사왕 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거는 연장자 족정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건 연장자 족정받았던 종래 유죄를 청산한 것은 역시 왕권의 강화됨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다음 구족장의 세력이 아닌 을파소가 이제 을파소는 유명하죠. 이게 이제 뭐하고 진대법하고 연결되는데 을파소는 이제 뭐냐면 연나부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간나부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출신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연나부가 그 당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들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좀 미천한 출신인 을파소들 이렇게 국상을 이제 기용했고 강국을 대하는 진대법을 실시했다. 자, 그만큼 이제 그 고구려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많이 빠졌지만 산상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산상황.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산상황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산상황과 동청황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특히 산상황 그거 이제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자, 그 이제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의 대립을 통하여 더욱 국세를 신장시켰다. 동청왕, 동청왕의 아버지가 산상왕이죠. 그래서 산상왕이 동청왕이 연결된 게 최초의 이제 한세상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 그래서 동청왕은 중국의 위, 오, 초계, 삼국의 분립하자.
게다가 이들의 대립관계를 이용해서 오와 친교를 맺고 또왕 16년에 중국과 낙랑을 영령해서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자 그래서 서안평 관련된 내용 앞에 언급했죠.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위나라 장수 각국을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국내성이 그 수도가 함락되는 고초를 이제 겪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각국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공격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국내성을 점령하고 나서 각국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념비. 그래서 지금 남아있진 않고 파편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각국 기념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뭐냐면 그 기출에 예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동쪽 지역 그 오늘날 동해인가 그쪽까지 도망갔다가 미르와 유유라는 그 유명한 이제 장군에 의해서 간신하나갖고 결국에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미천왕은 그 뒤에 이제 중국이 북방 지역에 침해받아 5, 16개 호랑이 저들자 서안평을 점령하고 그 낙랑을 공개해서 우리나라 어떤 중국 세력을 많이 추출해서 성공했다.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서한평을 점령하고 요 관련된 내용.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고 원앙으로 이제 보죠. 자, 고고 원앙 때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의 요소 지역에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전현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뭐냐, 모형부가 세웠던 나라거든요. 전현하고 이제 그 고구려가 충돌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고 원앙 때는 전현하고 백제에 치면서 큰 타격을 받았어. 이 공호 원앙이 상당히 운이 되게 나쁜 왕이야. 그래서 개도한 국수에도 나왔는데,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당시 미청왕 이후에 낙랑대방을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낙랑대방이 거점 형태 지배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다 지배한 거 아니에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방, 특히 경기도 북부와 이제 항해도 일대 대방군이 있었는데 대방 고지 같은 경우에는 무주공산 지역이었어요. 그때 그걸 노리고 뒤에 얘기했잖아요. 근초공왕이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공허원의 그 소식을 듣고 평양성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이때 평양성이라는 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알려지지 않고요. 지금 그 교과서에 보면 평양성이 이제 그 오늘날 평양으로 기술돼 있지만 상해도나 뭐 경기도 북부 지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날아오는 뉴스에 맞고 뭐냐면 죽죠. 예. 그래서 그 원앙이 이제 죽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와 싸움에서 전사를 한 내용이 계룡왕 국수에도 나와 있어요. 계룡왕 국수에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앙은 또 전현후부터 또 공격을 받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내에서 또 함락되죠. 그래서 미청왕의 시신이 이제 끌려가갖고 이제 가져가는 그 전현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고원앙이 되게 큰 어떤 외환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음에 즉위한 소수령 때는 예전에 고구려가 계속 팽창만 해왔잖아요. 국내 정비 없이. 그러니까 국내 정비를 좀 하자. 해갖고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정비하여 국력을 이제 뭐냐면 비약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자 소수령 때 어떤 일이 됐냐? 일단은 그 당시에 전현이 멸망당했어요. 전진한테 멸망당했죠. 그래서 전진은 저족이 세운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현이 상당히 앙숙이었잖아요. 근데 전진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좋았어.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교 수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불교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고대 국가의 사상적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사상적 통일에 기여하고 태학의 성립은 유학의 보급과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율령을 통해서 반포는 국가 체제에 이제 정비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고구려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발전, 소수령 왕이 이제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조카 강개토 대왕이죠. 그래서 소수왕 중간에 고국 양왕이 있어요. 소수왕이 아들이 없어갖고 그 형제가 이제 동생이 즉위했죠. 그리고 고국 양왕이 죽고 나서 그 강개토 대왕이 즉위했잖아요. 강개토 대왕이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런 소수리 왕이 이제 뭐냐면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개토 대왕 이전에 이제 그 뭐냐면 고구려의 이제 확장 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가요. 백제가 이제 떻게 이제 형성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고구려의 내용 온조 집단은 한강 유역의 토착세를 결합했지만 토착세를 결합해서 백제를 건국했다 이런 거죠. 자 여기 온조 집단하고 이제 이렇게 결합됐다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이건 간단히 적혀있지만 백제가 이제 세울 때 이게 이제 어떤 세력들이 왜 세워졌냐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예. 보통 삼국사의 주에는 온조 백제 서화가 있죠. 어,
온조 백제에 온조가 나라 세웠다. 근데 거기에 주에 보면 세주에 보면 비루가 나라 세웠다는 비루 백제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중국 측에서는 구태, 고이왕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구태가 세웠다는 설도 있어. 그래서 온조, 비루, 구태라는 건국 신화가 세 개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신화를 대면은 세 개의 정치 집단이 초창기 때 있었다는 거야. 그 온주 집단, 비루 집단, 구태 집단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백제 초기 때 왕들을 이렇게 교대도 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마치 온조 왕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형제사상처럼 돼 있지만 실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교대로 이제 왕위를 해먹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온조 백제 등이 이제 뭐냐 왕위가 이제 독식하자. 이게 이제 근초공황 이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역사의 이제 여러 왕조의 업적들을 다 뭐냐면 온조 백제가 한 것처럼 그 왕이 온조 백제처럼 한부역조를 했다는 게 이제 보통 학계 정설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세계 왕실이 이제 교대로 이제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백제의 기원에 대해서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가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부여, 부여에서 쫓겨난 집단이 고구려 세웠고, 고구려 쫓겨난 집단이 부여 세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동명성하나 성왕이라든지 그다음에 계로한 국수에서 보면 자기 출자 문제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여에서 고구려를 통해 백제가 성립된 게 아니라 부여가 나온 집단이 고구려 세웠고 또 여기 세운 집단이 백제 세웠다고. 그러니까 고구려를 거쳐갖고 그냥 백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여에서 직속으로 백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동명왕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부유의 공제 그 왕들인데 이때 동명왕의 제사는 고구려 고주몽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부여의 동명상황을 얘기한 거다. 공제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부여시라는 말 있죠. 부여. 원래 백제의 왕씨 부여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조차도 부여예요. 고려 그 중국의 여라고 하죠. 여씨, 여창 뭐 이렇게 해갖고 단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가 연결돼 있다는 이제 여기 이런 그 있죠 한 그 장군총하고 석청동 고분인데 요 석청동 고분이 갑자기 튀어났다는 거야. 4세기 후반 정도가 그때 나오고 중간 단계의 무덤 형태가 없다는 거야. 보통 돌무지 형태 갖고 이런 것들 전혀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게 연관성 있는 게 아니라 건국진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이거는 4세기 때 갑자기 이제 북방에서 그 고구려부터 어떤 정치적인 유입돼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초창기 때 BC 1세기 때는 주로 토강문 형태가 등장했다. 토강문은 땅을 파고 여기다 간을 집어넣고 이제 이게 봉통이 없는 형태죠. 원래 이거는 뭐 고려 조선 시대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부여나 한족그 계통이 중국 계통이 이제 토강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정황상을 볼 때 온조 집단이 고구를 거쳐서 온 게 아니라 백제를 거쳐서 그러니까 부유를 거쳐서 국방에 왔다. 부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개동한 국수와 관련된 내용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삼국사의 기록에 따라서 낭랑, 고구려, 백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강유역을 빠르게 이제 잠식한 후에 3세기 후반 때 고이왕 때 가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서 한강유역을 이제 점령했다. 그래서 고이왕 관련돼서도 예전에 개까지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주관식에 쓰라고 나올 수 있는데 고이왕 때는 이제 뭐냐 얘는 비루계통을 보고 있군요. 온조계통이 아니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이거 너무 자세히 너무 짤막하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읽다 보니까 근초공항 좀 얘기하다가 이제 뭐 끊어진데 근초공항부터 넘어갈게요. 일단 근초공항 때. 그래서 4세기 후반에 이제 근초공항인데 근초공항 때부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제 뭐냐면 얘네들 온조계통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초공항이 있어 앞에 초공항이 있는데 초공항이 있고 나서 그 초공항의 이름을 따서 근초공항 그 초공항이 되는데 앞에 초공항과 뒤에 초공항을 구분해서 그 앞자리 근초와 근자를 붙은 거죠. 가까운 근자를. 예. 그리고 구수항이 있죠. 구수항도 그 앞에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근자를 붙여서 다시 앞을 그 이름을 따서 선조의 이름을 구수항을 삼았기 때문에 금구수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초고와 구수항의 어떤 정통을 잇는다. 얘네들이 이제 원조계통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자기 선조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근초공항이다. 추고나 구수나 이건 시호가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성왕 이전까지는 시호를 쓰지 않았어요. 예, 주로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예, 온조,
그다음에 초고, 부수 다 이름이에요. 다만 개왕을 제하고는 뭐냐면 이름만 썼어. 그리고 시호를 쓰는 거는 동송왕 때부터 이제 시호를 쓴 거야. 동송왕 때. 예. 자, 하여튼 군주는 마한의 자녀 세력을 공격하여 남한의 이제 그 남해안의 영향을 확대하고 가야와 외의 외교관을 맺었다. 그리고 북쪽의 평양성을 전투해서 승리한 항해를 할 때까지 했다. 평양성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에 여기 평양성 아마 요 부분이다. 대박 고지 같은 것들을 확보했다. 참고로 오늘날 평양성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 때냐면 이건 평화왕 때요. 이게 평양성이 이제 나성 체제거든요. 평화할 때 만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디오스의 백제는 중국의 동진과 가야, 외, 영양 해상 교통을 확보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통 읽으면서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과서 관련된, 이제 백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잠깐 위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배째가 초창기 때 나라 세울 때 어디에 세웠는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강 유역인데 한강 유역이 어디냐 가지고 좀 약간 여러 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러 설 중에 이제 최근에 부각된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풍남독 토성이죠. 어, 온조가 초창기 때 나라 세웠을 때 이 풍납 토성을 바탕으로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몽총 토성이 있어요. 이게 왜 몽총 토성이 왜 얘기냐면 이 풍납 토성과 목총 토성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보통 보고요 같은 경우에는 산성, 평제성 체제예요. 예를 들어서 산성이 이제 그 항구 지역 홍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산성이 이제 한도산성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는 평제성은 국내성이죠. 그 적이 쳐올 때는 국내선에서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이 한도산성을 이제 해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국내선 내려오는 그런 체제가 있거든요. 평양성이 만들어진 평화 때 이전에는 그래서 이건 그 산성 그런 그 평제성 체제인데 요게 이제 뭐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몽총도성은 이제 일종의 산성 역할을 하는 거고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평제성 역할을 한다.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됐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풍납토성이 있다가 그 다음에 몽총토성은 이제 피난할 때 여기에서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홍납토성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는 조그만 동네 국가도 백제국을 못 살는데 이번 백제 홍납토성 연인은 100만 명을 동원할 만큼 큰 토성이거든요. 그 어떻게 그걸 그 동네 국가가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삼국지 위지동 이전을 좀 보다는 사기를 좀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게 풍토교가. 그래서 풍납토성하고 몽퉁토성이 이제 최근에는 여기 풍납토성이 뭐냐면 초창기 때 백제 수도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또 그 상당히 이제 뭐냐 한강 유역이 비옥한 토지잖아요. 그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요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 유역 차지해서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각축전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백제 유물뿐만 아니라 신라 유적도 있고요. 고구려 유적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고구려에 이제 보로가 이제 발견인데 보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이 있고 근데 조그만 성이 있어. 그 큰 성이 있으면 조그만 성들이 이제 있어요. 그 주변을 지키는. 이게 보도예요, 보도. 네, 보도와 류라고 하죠. 보도인데 최후의 보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이 이제 뭐냐 함락되면 본성이 함락되면 이 보호조차도 이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어떤 성이 점령되고 하면 여기 따라서 20개 성이 함락됐다. 한 건 다 보도가 이제 했는데 요 보도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장수왕이 이제 그 뭐냐면 풍납도성에서 이제 누구예요? 개동을 죽여놔서 그 일대를 점령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여러 설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통제를 못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거점 지배 형태로 이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요 중간중간에 보도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나중에 이제 그 당시 나제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강유역 지배하면서 깨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강유역 근처에 이제 삼국시대 유적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구려 아차산 보조나 그다음에 백제 풍납동 도성, 그 신라의 이성상성 등 각국의 군사력 시설이 모임을 알 수 있다. 자, 이 지역은 현재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교통이 요즘이면서 땅이 비옥하고 물자의 얻기도 좋았다. 그래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상징했고 고구려는 그 당시 이제 신라와 그 차례로 이걸 점령했다. 신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6세기 때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한강 유역을 통해서 어디와 교류했죠?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뭘 읽냐면요. 앞에 이제 백제에 관련돼서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그 뭐냐면 어, 이제 한 통하고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두 타임 하고 끝낼게요. 다음에는 세 타임 진행하고요. 그다음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저녁 때 지금 방학이니까 두 타임 정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봉합으로. 예. 오늘 끝까지 듣느라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